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으로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어른이 되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꿈꾸던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나 보던 그 아름다운 사랑과 멋진 인연을 만날 장면을 떠올리면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환상과 상상만으로도 참 흥분되고 행복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서 인생 참 별거 아니더라 한마디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참 빠르게 지나간 시절. 한 사람의 일생은 어쩌면 그리 대단하지도 복잡한 일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씩 느끼게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일생은 어떠셨나요? 어린 시절 어떤 꿈을 꾸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그 꿈꾸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치고 미치고 40화. 오늘은 저 DJ 유정과 함께하는 북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1800년대 자연주의 문학의 대명사 기이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과 함께 각자의 일생을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90년대 최고의 그룹 오아시스의 원더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치고 미치고 북언론으로 돌아온 감성 충만한 DJ, 감성 작가 누나 언니 유정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음악 오아시스의 원더월. 왠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개나리와 벚꽃이 이제 후두둑 떨어지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봄인지 겨울일지 모를 정도로 요즘 정말 추웠잖아요. 이런 날에 잘 어울리는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의 SNS에는 벚꽃 아래 참 예쁘게 찍은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있던데 이번 봄에 추억거리 좀 많이 만들고 계신가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추억은 됐고 앞으로 뭘 해야 재밌을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한 생각은 어쨌든 좀 잠시 떨치실 수 있는 오늘의 북치고 미치고 북언론, 저 감성작가 누나 언니 유정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떨립니다. 매번 해오던 컨셉이 아니라서
오늘은 게스트가 없이 처음부터 혼자 모든 걸 해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기대되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오랫동안 나름 좀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며칠 전에 너무 재미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해서 그 장면에서 오늘의 주제에 힌트를 얻었거든요. 제가 잠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집 앞에 공원을 산책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전방에서 이제 한 6살 정도 돼 보이는 어떤 너무 귀여운 어린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우는지 웃는지 모르는 얼굴로 이렇게 따르릉 소리를 내면서 제 앞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미 아이의 몸은 멍과 상처 투성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분이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타는 거야 이러면서 뒤에서 쫓아오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하면서 저하고 이제 횡단보도에서 부딪힌 거예요. 근데 부딪힌 그 아이가 아프니까 이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고 꼬마야 괜찮니? 하자마자 그 아이가 이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근데 그 우는 와중에 그 아이가 뒤로 돌아보면서 자기를 쫓아오던 아빠한테 하는 말. 내가 진짜 아빠 때문에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 꼬마가 아빠한테 하는 말. 내 인생에 아빠가 끼어들어서 되는 일이 없다. 세상에. 어떻게 그 6년이라는 그 짧은 삶을 살았지만 6년째 살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그 꼬마 어린 아이가 인생을 말한다는 게 제가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부딪혀서 무릎은 아픈데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그래, 이 얘기 해야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딱 오랜만에 떠올려진 그 고전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겼던 책이 바로 이 책, 이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었거든요. 정말 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린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거. 각자 가지고 있는 사연들, 그 이야기는 참 다들 다르고 많은 삶이 있겠지만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단순한 삶이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중에 하나를 오늘 저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책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일본을 건너오면서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뀐 거고요. 원래는 프랑스 말로는 우누비에라고 어떤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이쯤에서 이 자연주의라는 그 사조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9세기가 되면서요, 이제 사람들은 리얼리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을 하고, 그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라는 의미를 자꾸 의식하기 시작하고요. 이럴 때 이제 이 자연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모든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주변 어떤 시대, 관계에서 그 상황에서 순응하는 존재일 뿐인 일종의 생명체다. 그러니까 환경 결정론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일 뿐이지 자신의 의식과 통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주의인 것 같고요. 자연주의는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와도 좀 닮았는데요. 사실주의라는 것은 정말 실제 그대로, 환경 그대로 뭔가 이 세계가 지금 주어져 있는 모습을 아주 성실하게 그대로 재현합니다. 사실주의, 관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이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로 따진다면 영화 드라마 이렇게 세트가 아니라 정말 진짜 그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짓는 거죠. 근데 자연주의는 현실을 묘사하면서도 그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을 묘사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정확하게 말하진 않아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분명히 이 중에 누군가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고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주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과학에서는 늘 실험을 하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실험은 리트머스밖에 없지만 실험을 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서 이 결과를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처럼 자연주의의 학자들은 또 자연주의에 입각한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맞게 이 방향대로 이 이야기가 풀어갈 수 있느냐 마치 시험대에 오르듯이 소설을 씁니다. 그 자연주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 알퐁스 도데 아시죠? 그 별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도데와 또 아까 말했던 포바리 부인이 썼던 그 플로베리라는 작가가 있고요. 기드 모파상이야 너무 유명한 작가니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19세기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이라고 하면 보바리 부인이라는 작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보바리 부인이라는 작품의 특징이 상당히 주인공들의 감정, 욕망, 관계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이 보바리 부인을 썼던 작가가 플로베리라는 사람인데 플로베리의 수제자가 바로 이 기드 모파상이거든요. 여자의 일생을 집필한 기드 모파상. 톨스토이가 레미제라블 이후에 최고의 프랑스 작품이다 라고 칭송을 했고 당시 그런 너무 자연주의의 어떤 색채가 강했던 작품들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한 출판계에서도 의뢰 없이 이 여자의 일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1800년대에 무려 3만 부 이상이 팔려갈 정도로 독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는 조금 늦게 소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독자들 사이에서 듬뿍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가가 바로 기드 모파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표본실의 청개구리 라는 작품 염상섭의 또 뭐 감자 뭐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당시 이제 어떤 식민주의의 어떤 묘사가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됐던 것도 이런 자연주의 작품을 많이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 모파상입니다. 이 사람의 삶도 상당히 조금 나름의 사연이 많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1970년도가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많이 든 다음이 아니라 정말 어린 시절에 명절에 우연히 TV에서 봤던 영화 중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흑백 영화였는데 이 흑백 영화 여자의 일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영화에서는 이 그 프랑스의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으로 바꿔가지고 한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짓밟혀지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여자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인 아주 그 욕망에 찌들어 있는 남편. 그 남편 역을 누가 했었냐면 그 영화에서 신성일 씨가 연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 사람 뭐야라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중에 고전 이걸 읽으면서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우리나라 70년대에 나왔던 그 여자의 일생과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만약에 책이 조금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 여자의 일생, 한국판 여자의 일생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 책의 줄거리보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됐을까 기드 모파상이라는 작가를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이 기드 모파상은요.
출신이 일단은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지역입니다. 노르망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도시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분위기가 어디로 닮았냐면은 통영 앞바다, 아주 잔잔한, 파도가 거의 치지 않는 수면이 잔잔한 바다, 수평선이 끊임없이 보이는 그런 예쁜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숲이 우거져 있는 상당히 그런 자연의 풍광이 아름다운 지역이거든요. 이 기슭 오파상의 문학적인 감성은 어떻게 보면은 그 노르망디라는 지역을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노르망디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이 작가가 쓰는 어떤 그 단편, 장편마다 이 지역의 실제 지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일생에서도 노르망디 지역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아주 실감나는 스타일로 문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그 아버지가 그 시골 귀족 집안의 자제였는데 결국에 이제 기슭 오파상도 명문가들만 갈 수 있는 신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갔다가 2년 만에 중퇴를 해서 나오거든요. 신학교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명문 집안가들의 귀족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했던 기슭 오파상은 학교를 나오고 나서 부모님이 별거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의 별거 과정에서 기슭 오파상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노르망디로 가게 되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별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남녀 간의 사랑은 참 별거 없구나. 연인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이구나. 결혼은 단지 사회가 만든 제도일 뿐이구나. 이런 어떤 회의감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이 어머니가 취미가 시를 쓰는 거였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왜 시를 쓰게 되냐면 어머니의 스승, 그 시를 가르쳐준 스승이 당시 그 자연주의 사주를 띠고 있는 시인 보이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에 그 학교를 그만둔 기슭 오파상이 보이에라는 시인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인한테서 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자연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사실적이면서도 좀 과학적인, 좀 치밀한 관찰적인 묘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기슭 오파상의 작품이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실적인 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서정적이고 감수성이 많이 묻어난다. 그 이유가 아마 이런 그 보이에라는 시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이에의 친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바리 부인을 썼던 플로베리라는 작가고요. 기슭 오파상의 어떤 글솜씨를 플로베리도 결국에 이제 눈에 띄게 되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 기슭 오파상의 작가로서의 입지도 다지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참 10년 동안 무려 300편에 걸쳐서 단편을 쓰고 6편의 장편을 쓸 정도로 그냥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던 일이 다 글을 쓰는 거였다. 그리고 이 작가는 아까 노르망디도 그렇고 남녀 간의 사랑관계도 부모님의 어떤 별거에서 모티브를 따올 정도로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묘사하는 그런 재주가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그렇게 담담하고 무심하게 쓰는 그런 감정이 잘 묻어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뭔가 삶도 조금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마약도 하고 질병을 좀 일찍 얻는 바람에 44살이라는 나이에 단명하면서 그 작가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그 기슭 오파상이라는 사람의 삶 자체도 제가 되게 무던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참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이 기슭 오파상의 여자의 일생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줄거리는 주인공 17살 소녀 잔느라는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갈색 머리에 참 예쁜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소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동경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꿈을 꾸는 소녀예요. 난 나중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가면 누구를 만날까? 어린 시절에 엄격한 아버지의 어떤 교육관 때문에 수녀원에서 12살부터 5년 동안 그 수도 생활을 합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유에 굶주려 있었던 거죠. 17세가 되던 해에 이제 노르망디 페풀성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 막연히 다가올 사랑의 꿈을 꾸고 그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오죽하면 아직 만나지도 않은 남자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사람과 곧 누군가와 사랑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운명처럼 만난 남자 줄리앙이 이제 그 노르망디 이 포풀성으로 찾아오는데 묘사에 의하면 상당히 잘생겼다. 참 잘생겼다. 이렇게 봐도 잘생겼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부는 오히려 잔느보다 아래였는데 이 잘생긴 남자 줄리앙. 잔느는 첫눈에 이 남자와 이 사람과 어떤 인연이 있겠구나라는 건 생각을 했지만 정말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의사로 그리고 줄리앙이란 남자의 의사로 정말 운명처럼 이 사람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할 때까지는 정말 우리가 아는 남자들이 늘 그렇듯이 여자를 꼬실 때 무슨 말을 못하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 스마트하고 깔끔하고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과 손톱까지 손질한 그런 어떤 그 남자의 깔끔함에 반했던 줄리앙은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완전 녹아내립니다. 키스도 처음 해보고 손만 닿아도 떨리는 이 어린 소녀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남자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도 모르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면서 키스도 하게 되고 키스하는 과정에서 이런 남녀 간의 성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만 들으신 상태에서 제가 이 책에서 이 잔느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노르망디라는 자연의 풍경이 아름다운지 줄리안이란 남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어땠는지를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자 일생의 초반에 나오는 그 잔느의 감정 함께 들어보시죠. 잔느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창문 아래로 덩쿨을 뻗고 있는 제스민 향기가 기분 좋게 나더니 곧 비릿하고 소금기를 머금은 해초의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사랑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사랑. 2년 전부터 그것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다만 그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사실 그녀 자신도 모르고 또 그에 대해 생각해본 일조차 없다. 그는 그였다. 그뿐이었다. 그녀는 다만 온 마음으로 그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도 온 힘을 다해 그녀를 극진히 사랑해 주리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같은 밤에는 산책을 할 것이다. 서로의 손을 잡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갑자기 그녀는 그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자 갑자기 전율이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흘렀다. 그녀는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두 팔로 가슴을 껴안았다. 그녀는 혼자서 상상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틀림없이 철책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룻밤에 잠자리를 청할 것이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여행을 끝마친 달은 바닷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공기는 더욱 시원해졌다. 동쪽 수평선이 희끄무레해졌다.
오른쪽 농장에서 수탉 한 마리가 회를 치자 다른 닭들이 왼쪽 녹당에서 화답을 했다. 어느새 드넓은 하늘에는 별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네, 앞부분에 이 여자 일생에 좀 제가 봤을 때 좀 재밌는 구절을 살짝 읽어드렸는데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부분은 이 잔느가 이제 막 그 수녀원에서 나와서 오랜만에 자기 집으로 저택으로 들어가서 노르망디의 풍경을 느끼면서 혼자 상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는 게 기드 모파상이 어떻게 이렇게 여자의 심리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서정적인 어떤 묘사가 잘 나오잖아요. 마치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무의식적으로 두 팔을 가슴에 껴안고 늘 혼자 상상하면서 중얼거리는 거. 저도 한 상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같은 여자로서 좀 동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줄리안이라는 자작을 만나고 나서 잔느와 자작이 아직 약혼이든 뭐든 아직 얘기가 나오기 전에 둘이 처음으로 옆에 앉아서 살갗이 처음 닿은 거죠. 좋아하는 좀 호감이 가는 상대하고 눈만 마주쳐도 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분도 언제 느껴봤는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막 두근거림. 이제 요즘 말로는 썸 탄다 그러죠. 뭐 사귀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나를 또 좋아해주고 있고, 그럴 때 이제 막 오히려 처음에 그 감정을 확인할 때가 제일 좀 흥분되고 떨리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건데, 그런 묘사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난 자작 줄리안과 참 순진한 소녀였던 17살 잔느는 약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이제 정말 멋진 어떤 신혼여행을 갑니다. 가서 잔느는 첫날 밤을 치르게 되죠. 근데 본인이 뭐 이제 이 시대가요, 여러분. 19세기잖아요. 지금처럼 뭐 영화, 드라마,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남자분들이 보시는, 저는 뭐 안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야한 동영상 같은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리고 이 어린 소녀, 잔느는 상당히 좀 폐쇄적이고 관계가 제한되어 있었던 장소와 그런 인연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어린 소녀에게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나 알려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이 남자와 이제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동안 그렇게 매너있고 젠틀하고 깔끔하게 생각했던 남자 줄리안이 본격적인 그런 성욕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한 거죠, 막. 네.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읽어보십시오. 왜냐면은 이 여자 일생에서 지금이야 뭐 그 묘사가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지만 이 책이 처음에 19세기 이후에 나올 때 포르노그래피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런 정사 장면이나 성관계에 대한 묘사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부분은 차마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하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드려야 찾아보시겠죠? 그래서 아주 욕정에 불타올랐던 그런 남자 줄리안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잔느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한 남자의 여자로서 아내가 된다는 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이제 뒤통수를 한번 딱 맞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어떤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왜냐면 너무 순진한 처녀였으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신혼여행을 하면서 이제 좀 적응을 해요. 이런 거구나. 이런 관계도 사랑이구나. 라고 이제 나름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이 줄리안이라는 남자는
신분이 잔느가 속한 그 가족의 집안보다 한 단계 아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신분 상승의 열망이 있었던 상당히 좀 그런 욕망,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좀 나쁜 남자예요.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줄리앙이 결혼을 하고 이 잔느와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오로지 생각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귀족과 어울리면서 내 신분을 올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의 돈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짠돌이고, 그동안은 이 그 잔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그렇게 깔끔하고 옷도 잘 입었던 남자가 맨날 수풀에 갈 때 입었던 옷 똑같이 입고 수염도 덕지덕지 기르고, 아이 뭐 사랑하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잔느는 이제 겨우 17살 소녀잖아요. 그 소녀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반했던 자기의 남편의 줄리안의 모습이 변하는 걸 보면서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무심하게 변할까. 하지만 무심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내 인생이려니 하면서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느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면요. 결혼도 부모님이 하래서 하고, 수녀원도 아빠가 가래서 가고, 남자가 성관계를 갖자고 하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고, 무심해지는 남편한테 뭐라고 제대로 큰 소리 한번 못 치면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인 거죠. 그 수동적인 캐릭터였던 잔느. 자,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수녀원에서의 그녀의 청춘은 온통 미래에 열중해 있었고 공상하기 바빴다. 그때는 희망에 대한 끊임없는 흥분으로 가득해서 시간이 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꿈들이 꽃피었던 그 엄격한 벽에서부터 나오자마자 사랑의 기대는 실현되었다. 불과 몇 주일 동안에 바라던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한 그 남자는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려 결혼할 때 그렇듯이 그녀에게 아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녀를 자기 품속으로 앗아가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신혼의 달콤함이 단순한 일상적인 현실로 되려고 하고 있었다. 그렇다. 기다림은 이제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아무 할 일이 없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그녀는 막연히 꿈이 허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것은 5월과 똑같은 들판, 똑같은 풀, 똑같은 나무들일까?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나뭇잎들의 즐거움과 민들레가 타오르고 개양귀비가 핏빛으로 물들고 데이지가 빛나고 보이지 않는 실끝처럼 노란 환상의 나비들이 팔락거리던 잔디밭은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나뭇잎들이 서글프게 떨어지고 잿빛 구름이 바람에 밀려가는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축축하고 거친 풍경이 그녀를 짙은 슬픔으로 감쌌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그녀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줄리앙이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그 비탈 위에 앉았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질없는 공상에 잠겨 그대로 그렇게 있었다. 마음속까지 나른해졌고 오늘의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워 잠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허무합니다. 전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허무했을까. 연애하고 그렇게 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하고 제가 마치 미처 읽어드리지 못했던 부분 중에서 이 줄리안이 잔느에게 청혼하면서 숲속에서 서로 이렇게 키스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잔느는 이 결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꿈꾸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신혼여행에서 그 단잠의 꿈에서 깨고 나니까 결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저도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를 몇 번 봤는데 결혼하기 전엔 정말 지극정성으로 선물 공세하고 그렇게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하던 남자들이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정말 좀 무심해지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한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결혼 굳이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진짜 어른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이고 좀 소속감을 가지려면 결혼을 해야 하니까 나이 들어서는 외로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떤 제도적인 관습에 의해서 잔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결혼을 하게 되고 우연히 만났던 정말 무슨 우여곡절 속에서 아주 정말 우연처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 줄리안이란 남자와 약혼과 결혼과 이제 임신을 하게 되려고 하고 있는데 신혼생활이 끝날 때쯤에 이제 이 줄리안이 본격적으로 무심해집니다. 같이 잠자리도 안 하고 각방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각방을 쓰고 외로워지고 있는 그 잔느 입장에서는 대체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원래 결혼은 이런 건가? 또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당히 수동적인 캐릭터라는 거죠. 자기의 감정은 분명히 외롭고 힘든데도 이걸 묵묵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잔느의 남편인 줄리앙이 잔느의 오랜 뒷바라지를 해왔던 그 잔느의 하녀인 로잘리와 바람이 나와 있었던 거죠. 로잘리라는 그 하녀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겁탈을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게 된 거고 이 줄리앙은 여기서 잠깐 이 여자의 일생을 쓴 기드 모파상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기드 모파상은 남자이면서도 당시 시대상의 남성들을 상당히 경멸합니다. 마치 주인이면 남자면 집안의 하녀쯤은 그냥 건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남자를 비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 모파상의 어떤 자연주의에 관련된 어떤 문체가 고스란히 나오면서 당시 시대의 남자들을 비꼬고 경멸하는 아주 사실적인 그런 구체적인 묘사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로잘리와 바람을 피우는 동시에 이제 로잘리를 임신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잔느가 외로울 때 제일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 자기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가장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던 로잘리였는데 로잘리가 임신을 하면서 로잘리가 떠납니다. 로잘리가 떠나고 나서 잔느는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요. 임신한 아이를 보면서 그래 내가 살 이유는 얘밖에 없구나. 뱃속의 아이한테 모든 걸 걸게 됩니다. 뭐랄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집착이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 줄리아는 로잘리와 바람을 피던 그 습관을 고치지를 못하고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그 백작 부인과 또 미래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남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귀족들과 더 많이 어울릴까? 내가 남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줄리안과 잔느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죠. 줄리안과 잔느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드 모파상의 부모님의 별거가 아주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던 이 잔느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큰 사건 없이 2년, 3년 세월이 흐르면서 잔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취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아이의 키를 재는 거였대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객실의 문 옆에 있는 벽판 위에다 매월 잔느는 아이의 키를 표시하는 줄을 그어놓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이에게 바치면서 아이가 그녀의 우상이고 유일한 관심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모든 걸 받쳐주는 거죠. 이제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확실히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좀 예의가 있고 좀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있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생이 돼도 정말 초등학생보다 더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님이 정말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너무 많은 거를 다 해주고 받쳐주게 되면 아이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엄마한테 의지하고 자기가 뭐 나쁜 것을 하든 말실수를 하든 모든 거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아주지 않았을 때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인성이 그릇된 자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아들 폴에 대한 어떤 잔느의 집착은 나중에 폴이 성장하고 나서 20살이 됐을 때 너무나 지나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잔느 스스로 또 폴을 그렇게 자기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쯤에서 그 남편 줄리안은 어떻게 됐느냐. 백작 부인과 미래를 즐기던 줄리안. 결국에 백작 부인 남편한테 걸려서 된통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어떻게 당했는지는 여러분 책에서 읽어보시고요. 그 와중에 이제 잔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잔느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품에 노란색으로 빛이 바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잔느의 어머니가 남겨준 편지니까 잔느는 그걸 읽으면서 어머니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잔느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추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머니의 친구의 남편과 잔느의 어머니도 미래를 즐겼던 거죠. 자기가 자기 옆집의 여자와 미래를 즐기던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아 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엄마도 자기 친구의 남편과 미래를 즐겼다. 이걸 알게 된 잔느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작품에서 잔느는 아주 그런 고독한 쓸쓸한 인간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주인공이고요. 뭔가 이제 이거를 이겨내고 자기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환경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수동적으로 임하는 아주 고독한 인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고단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이 엉켜버린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신당하고 배신당했음에도 또 체념하고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라고 좌절하고 파멸에 치닫는 과정을 통해서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아주 불행하지도 않고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참 별거 없구나.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런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운명에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과정에서도 그래도 희망 놓지 않을 것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자연주의 색채가 묻어나 있는 기드 모파상의 이 여자의 일생에서는요. 초반의 묘사에서는 노르망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으로 그려주고 있는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주 음울하고 정적이고
참 슬프게 느껴지게 합니다. 같은 장소인데 인간이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모든 묘사가 참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여자의 일생. 여기에 주체는 여자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인 거죠. 우리는 모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과연 우리 모두 어렸을 때 그런 꿈꾸던 삶과 비슷한 건가? 대학을 가면 정말 그런 대학의 캠퍼스를 누비면서 멋진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진로에 맞는 곳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과연 운명처럼 나한테 다가오는 결혼 상대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뭐 그중에 일부는 맞고 그중에 일부는 이루고 또 실망하고 타협하면서 사는 거겠죠. 무조건 모든 거를 포기하고 야 이렇게 인생이 별거 없으니까 너무 대단한 어떤 희망을 걸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한 여자 그 잔느라는 삶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환경과 시대에 맞게 태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 존재의 의미를 좀 부각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이 인간의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자 주인공인 잔느 그리고 그 잔느의 남편인 줄리앙 모두 다 자기의 감정을 상당히 솔직하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특히 그 남편 줄리안이 하녀인 로잘리아도 잠자리를 가지고 바로 옆집 여자 언제 들킬지 모르는 그런 미래를 즐기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인간의 감정이 그만큼 순수한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참 19세기 리얼리즘이다. 좀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관찰을 너무 사실적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불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의 풍광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 모파상의 인간 그 여자의 일생이 의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그래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사랑하고 살아갈 거거든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북언론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주어지는 그 시간과 관계에 전 더 집중해서 그래도 제가 원하는 이상과 희망을 만들려고 하면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이 주인공 잔느가 하는 대사 읽어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색임 프로젝트 말빨 원정과 봉 DJ가 다시 돌아옵니다. 가영 작가와 현정 작가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뇌를 조금 더 섹시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날짜가 4월 16일이거든요. 4월 16일 바로 세월호 1주기가 되는 날이죠.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면서 여자 일생을 말하고 있는 저는 누구나 정말 운명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과 그런 문제에 부탁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도 못할 만큼 참 인간은 그런 부분에서 나약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건 맞지만 그렇게 함부로 희생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 누구도 누군가의 인생을,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아무리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참 잔인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 돌아오는 그 북치고 미치고 앞으로 저희는 계속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과 연관성이 있는 좋은 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42회 문학의 재구성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자 일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대사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늙은이와 젊은이들은 오래도록 함께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닌가 봐요.